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주 댓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는군요. 네. 제가 저 두 개 읽고 싶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꿈이 현실로님께서 난 일하다 발가락 골절됐는데 의사가 MRI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산재에서 MRI 비용도 다 안 나오더만 50억이 산재냐. 그리고 야롱님께서 저도 직장 다니다 신종플루 걸려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직장에서 바로 나오라고 난리해서 태어나자마자 일 나갔어요. 네, 이게 50억 받은 누구와는 다르게 일반 분들은 이렇게 산재 처리되는 것도 힘들고 회사 생활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분들의 댓글입니다. 네. 네, 저는 그 김석웅님 댓글이 좀 꽂혔는데 청국장을 보다 보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대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청국장의 어떤 그런 저희 하는 방송에 좀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심 자체가 되게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또 댓글 달아주실 때 또 황희두님 외에도 또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도 많이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황희두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 조인수님 외에 여러분께서 황희두님과 함께하는 젊은 친구들 응원합니다. 황희두와 친구들. 네네네. 황희두와 아이들만 해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힘나고요. 이 감사해요. 드립니다. 이 드리고 아니에요. 이로써 너무 감사합니다. 아로서 들로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웃겨. 다 워낙 그 좋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이번에 이동철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20대 30대 바른 정치인과 정치평론가장을 꾸준하게 방송해주는 새날의 박수. 진정한 지도자는 싹수가 보이는 젊은이를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게 올바른 선배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선배님. 실제로 새날 푸나님께서도 처음에 지금 청국장 100회 가까이 됐는데 처음 찾아뵀을 때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되게 잘 잡았는데 또 여기 각각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라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두가 안 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나님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청국장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여전히 감사드리고 나중에 뭐 500회 1000회 꾸준히 가면서 좀 기회가 된다면 실시간으로 또 그때는 코로나가 좀 풀린 상황이겠지만 좀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다. 500회쯤 되면 다른 청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잘릴지도 몰라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매주 토요일 9시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갈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요즘에 그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국의 전력 대란. 네,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신호등까지 꺼진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 대장동이랑 이런 뉴스들로 너무 꽉 차서. 한국에 너무 많아요. 대장동이 있다면 이제 중국에는 현재 전력 대란이 있습니다. 이제 석탄이 모자라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된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론이 조금 묘하게 흐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의 할 일을 하자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요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오늘 주로 본 그 기사는 BBC 코리아에서 나온 중국 전력 대란 사태 이유는 이라는 이제 기사를 좀 주로 많이 봤는데요. 일단 중국을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느린데 이제 중국보다도 이제 우린 느린 상태죠. 근데 이제 우리나 다른 나라들은 좀 2050년까지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2060년까지를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이 이제 발동에 걸린 게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 중립도 좀 늦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좀 논리인데요. 그 전에 좀 맥락을 짚어보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에 그 지속가능 발전을 넘어서 생태 문명을 건설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발전을 하자라고 할 때예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장 이제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우리나라의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기본으로 하여 네. 균형 잡힌 그 성장과 어떤 번영을 이루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때 중국은 우리보다 뛰어넘어서 지속 가능 발전을 넘어서 아예 생태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자라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었고 이게 아예 2012년에는 중국 공산당의 당헌에 아예 포함이 돼요.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는 헌법 수정안도 통과가 돼요. 생태 문명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리고 생태 환경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생태 환경부가 굉장히 힘이 강해서 생태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지고 있는 산업이나 어떤 건설이나 어떤 경제 활동이 발생하면 이제 그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죠. 안 된다. 아. 힘이 실제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현재 세계 태양광 발전량 1위가 됐죠. 압도적인 1위예요. 압도적인 1위고 또 우리는 못 느끼지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꾸준히 줄었어요. 준 지가 한 7, 8년 됐어요. 뭐 최근 2, 3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게 중국의 통계도 아니고 그 세계은행 통계로 봤을 때 또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 미국의 나사에서 관측을 한 걸 보면 중국 영토의 녹지 면적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나무를 많이 심은 거죠. 나무도 많이 심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중국이 생태 문명에 대해서 좀 진심인 것들이 좀 보이는 어떤 면이 좀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멸망하게 하는 이유들 중에 환경 오염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베이징에서 막 스모그 때문에 사람들 죽고 그쵸. 예, 사실 발표된 자료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현재 이제 중국의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지가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아젠다를 내건 것이죠. 아, 네. 그래서 다 불태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 다 거의 그냥 제2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이제 다 없앨라 그러던데요. 그건 달라요. 다 그냥 전부 다 자기네들의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지금. 그거는 그래서 미래로 가자는 건가? 또 그 얘기로 하면은 뭐 아예 중국 3부작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30부작 정도. 모자라요. 중국을 아무튼- 어떻게 우리가 15분 만에 이해하겠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어떻게 보세요? 즉 이후 다음부터는 이제 비판할 거예요. 정말 앞에 밑밥 많이 깔아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도 중국 관련된 건데 네. 사실은 중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게 모든 분들이 약간 뭐 중국산이다 아니면 이게 뭐 꼭 민족주의적인 관점 뭐 인종주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때까지 쌓아온 그 많은 불신들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바로 진짜 그 방향대로 갈까 하는 의문이 약간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할 말 없을 때 아니 잘 그게 들었다 아니라 이거. 왜냐면 예.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로는 중국이 굉장히 조금 환경적으로나 뭐 그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네. 또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렇죠.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할 얘기 없다고 하시고. 저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저희 질문 안 할게요. 예. 저는 빼주세요. 오케이. 다음 좋습니다. 봅시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두운 면을 좀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을 한참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에는 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따라와요. 중국은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줄고 있는데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1인당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건 우리 1인당. 이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성장한 국가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중국은 어쨌든 지금도 뭐 생태문명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도 여전히 짓고 있어요. 전국에 한 60개 정도를 짓고 있대요. 예. 그 이중적이죠. 거기다가 해외에도 이제 석탄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중국 국내에서의 석탄 생산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의 석탄 의존도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 지금 전력 부족 사태가 터진 거예요. 터질 게 터졌군요. 네, 이제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제 접어들면서 특히 인구 많은 나라들, 이 중국, 인도 그리고 그 외 여러 나라들에서 에너지 수요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석탄이 이제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해져서 9월에 비해서 8월에 비해서 9월에 가격이 석탄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한 달 새에 오. 엄청나게 뛴 거죠. 100%가 뛴 거니까. 그러면서 특히 이 중국이나 인도도 지금 그 중국 같은 지금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인도도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라서 지금 가격이 뛰어버리니까 어떡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한 가지가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겨울이 오면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요. 네. 네,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네.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석탄화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수요도 당연히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이 계속 맞물려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일이 난 거고, 게다가 중국이 가장 석탄을 많이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 호주인데, 이제 호주랑 지금 거의 맞짱 뜨고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호주를 둘러싸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호주와 좀 같이 동맹도 좀 맺고 있는 상태고, 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석탄 가격은 뛰는데 수입할 데는 없고 자기네 나라에서의 생산은 줄였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좀 수입을 하고 싶어도 어떤 질이나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 안 맞아서 현재 이런 어려운 사태가 맞닥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정책적으로 좀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생태 전환을 자기 치적으로 되게 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우리나라 치면 지자체에다가 할당량을 준 거예요. 너네 30% 줄여, 40% 줄여 하면서 할당량을 딱딱딱 내려버렸어요. 근데 할당량이 좀 급격했던 거예요. 아, 급진적이구나. 매우 급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뭐 까라면 까야지. 그쵸. 정부가. 네. 그러니까 아예 이 지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전력 생산을 줄여버린 거예요. 아. 그럼 어쨌든 간에 탄소는 배출 안 하잖아요. 대신에 시민들은 이제 인민이겠죠. 인민들의 삶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근데 그냥 결과만 맞추자 약간 이거네. 결과만 맞추자 이거였던 거죠. 와, 약간 누구 생각난다. 한국에서. 그럼 와, 진짜 되게 무서운 생각인데 그게. 뭐 손바닥에다가 뭐 그걸 해달라고?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건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게 발전한 나라인데, 사실 우리나라나 이제 서구 선진국들이 지금 중국에 손가락질하고 좀 비웃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야, 저것들 봐라, 저 꼴 좋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사점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구 국가들, 특히 이 나라들은 먼저 경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 많아지니까, 그리고 기후 변화 심해지니까 먼저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2050년까지들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러면 한 50년에서 70년 정도의 탄소 중립까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쯤에는 이 중국이 배출할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대요. 서구 선진국들은 50에서 70년 동안 하겠다는 걸 중국은 30년 만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 탄소 중립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배우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중국의 전력 부족 문제가 마치 어떤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것처럼 오도하는 게 자꾸 보여요. 네. 아, 포착하셨군요. 이 태양광이 저 한계가 있다. 맞아요. 태양광으로 되겠냐? 자꾸 좀 기사 나오고 뭐 인터뷰 나오고 하는데, 아니죠. 가야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의 길은 흔들리지 말고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저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구나를 보고 배우고, 우리는 저런 일을 답습하지 말아야죠. 그쵸. 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질하고 또 막 탈탄소화나 에너지 전환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정치적으로 물타기하고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 보고 좀 조롱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걷자라는 말을 꼭 오늘은 남기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그러면 그 중국의 요즘 2030을 N세대라 하더만요. 그러니까 네. 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이 시진핑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고, 그 아예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비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그들도 지금 이 중국의 모든 면들을,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까지 다 옹호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문제점들.
뭐 지금 이 전력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국 전체의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보고 이 문제는 풀어낼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이 시진핑 정권의 반기를 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극복하기를 바라고 극복하는 모습을 이제 응원해 주겠죠. 그리고 극복했을 때는 전보다 더 저 봐라 이렇게 잘한다. 시진핑 라고도 덕분이다. 맞춰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옹호를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좀 한번 저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또 뭐 국가의 그 체제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국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할 필요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그 대통령만의 의지만으로는 진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또 뭐 그냥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시민단체는 분명히 아쉬운 점에 대해서 그렇죠. 목소리를 내는 게 맞고 그렇죠. 그걸 두고 또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시민들이 너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냐 이러면 안 되고 원래 시민단체는 감시와 견제 역할이니까 그럼요. 그걸 계속해서 해야 오히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매주 내주시고 계시고 아유, 되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좀 더 한 단계 앞서서 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좋은 점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뭔가 태양광만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 보이고 네. 이제 뭐 계절이든 뭐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좀 혁신적으로 대체할 만한 뭔가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지금 계속 탈진실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환경 오염에 있어서 너무나 명백한 문제인데도 예를 들면 4대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계속 현존하는 문제를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서 물타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예요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또 대안이 없으면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동력이 또 떨어질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빨리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짓기 위해 산 깎는다. 야, 그러니까 태양광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태양광을 깔겠다고 산 깎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을 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태양광으로 돈 벌려고 까는 거잖아요. 네. 그건 기존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이 생태적인 전환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려는 그 행위, 욕심이 문제인 거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산을 깎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산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태양광을 깔고 싶은데 못 깔게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여기 한 대 저기 한 대 하다 보니까 이제 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태양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찾아가는 게 건실하고 그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 아이디어 하나 떠오른 게 최근에 그 MB 재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이게 분명히 정치적 어떤 목적이 있다 보고 네. 그런 아이디도 커뮤니티에 많이 포착이 되는데 말씀 주셨듯이 뭐 4대강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된다. 뭐 옹호하는 발언들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5.18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냥 뭔가 의혹 제기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정쟁화를 시켜놓으면 이게 무조건 양쪽으로 나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팩트가 뭐냐 이미 팩트 자체가 오염된 상황에 팩트 체크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팩트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팩트 체크라는 그 행위 자체도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린 지금 상황에 그 어떤 게 잘못되는지를 되게 시민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많이 이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성님이 MB 얘기 잠깐만 하고 가면은 MB는 생각보다 더 나빠요, 진짜. 조마조마했네. 생각보단 잘했어요. 도저히 저는 완전 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끝이 없을 정도. 환경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지속가능발전, 환경, 사회, 경제가 다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는데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기존 정부의 잘하던 일을 그대로 깔아뭉개고 그 위에 녹색 성장을 얹어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환경, 사회, 그리고 경제, 지금 ESG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미 2021년에 대세가 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를 2007년에 만들어 놨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그 위에다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환경을 이용해 먹는 그 태양광 산에다 깔아서 돈 버는 그 수준의 기본법을 위에다 얹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오히려 이번에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을 탄소중립 그 녹색성장 기본 그 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MB 때 만들어 놓은 그 녹색 성장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향후 10년, 20년, 30년 계속 발목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MB가 쳐놨던 이 족쇄는 쉽게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다.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도 틈틈이 계속 전해주시면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경각심 한번 또 느끼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재훈님 어떤 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 녹화 날짜 기준 어제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제가 청년으로서 또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들이 연관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휘하의 직원이 개인적 일탈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다 사퇴해야 한다. 유동규가 퇴직한 후에 뇌물수수를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휘했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장동 개발 의혹 설계자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거기서도 답변을 하신 게 이 엄청난 개발 이익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목의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셨고 노벨이 화약 발명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말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이 알기 어렵게 괴물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같이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산 LCT 사건을 또 언급하면서 그것을 조사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에게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재조사해서 전부 감옥에 보낼 생각이다. 라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어떤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런 메시지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꽂혔어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이 알기 어려운 괴물로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요즘 뉴스나 어떤 포털 사이트 딱 들어가게 되면 전부 막 대장동, 화천대유, 천화동인 막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계속 터지고 막 단독도 나오고 새로운 인물도 막 거론되고 하면서 이게 웬만한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그 관련 내용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청년이나 어떤 이런 정치 무관심층들이 봤을 때는 진짜 막 이재명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너무 쉽게 비춰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그거를 되게 좀 가볍게 요약해서 그렇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네. 이재명 지사님을 향한 어필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사랑가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어필 대변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청년 대변인. 청년 대변인. 아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는 층들이 너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거를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유튜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꾸준히 저도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악플도 달리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죠. 나 개인 방송까지 하고 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저도 요즘 PT를 해요. PT를 하는데 왜냐면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운동하는 분이 정치를 잘 모른대요. 근데 네. 제가 카톡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걸 알고 잘 검색해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얘기밖에 없다. 자기 정치 잘 모른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말씀하신 게 지금 이걸 가져온 것도 아까 우리가 바로 전에 탈진실의 시대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들을 보면 이미 악마화가 끝났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한 장 요약 이런 거 대부분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왜냐면 너무 말씀하셨듯이 복잡하니까 한 장짜리 요약을 보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 들어가 보면 저도 그래서 그쪽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거의 뭐 윤석열 왕자처럼. 근데 딱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악마화가 돼 있고 그게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게 된 배경. 그러니까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게 이미 대중들한테 먹히고 있다면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걸 대고 뭐 이걸 무식한 놈들이 그런 걸 믿어?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맞아. 계속 밀린다 이거. 민주당이 2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근데 진짜 아니 팩트가 이건데 왜 그걸 믿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믿게 되는 논리도 있고 우리 쪽에서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쉽고 아주 재밌어요. 그냥 웃긴 걸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그냥 이거 헨젤과 그레텔 빵 조각 따라가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야금야금 진짜 재밌게 하나씩 이 이스트 에그를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재밌고 쉽게 설명해놨다고 해도 팩트 체크라고 하면은 일단 잘 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우선 그 첫인상에 대한 인상이 딱 남고 나면 그냥 그 사건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그 확증 편향을 가지고 계속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유튜브에서 그걸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사건 이름 뭐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이름을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쩐 웃긴 걸 찾다가 보면은 어디 들어가서 마치 이재명이 그 아수라의 영화에 나와 있는 엄청난 악인이 되어 있고 그걸로 모든 연결고리를 다 찾아놨어요. 맞아요. 그게 뭐 1, 2년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시장 때도 이런 게 있었고 뭐 도지사 때도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욕설을 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냥 되게 악질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미 그때부터는 팩트가 필요 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맞아요. 원래 저렇게 욕 자주 하고 되게 뭔가 저런 뒤에서 뭔가 이런 걸 꾸며온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좋은 얘기 다 해주셨는데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관심 없는 층들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수라가 뭐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다. 막 이런 거에 솔직히 관심이 가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악인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걸 막 주저주저로 이게 팩트고 하다 보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그 청년들 또 그런 무관심층들한테 올바르게 좀 전달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이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쪽에서도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새날 청국장에 와서 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이 꼭 계신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세대들,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께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존하는 청년 청소년들한테 소통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어떻게 이 연결고리가 생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전해드린 역할이고 예를 들어서 진짜 청년들이 궁금해서 눌러볼 만한 콘텐츠는 뭐 영화 리뷰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뭐 되게 웃긴 거 그냥 딱 그 꽂히는 거 아니면 되게 혐오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데 그게 그냥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 그런 맞아요. 것들이 직관적이지 뭐 그래서 저희 이 새날 댓글 가끔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니네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한다고 뭐 청년들이 듣겠냐 이런 얘기 하신 분 계신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괜히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런다고 되냐 이러는데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실제로 저도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게 화천대유 요약 그거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게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너무 복잡해서 몰랐는데 감사하다. 막 그런 댓글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그래도 언젠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좀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닉네임 달타령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무관심층. 근데 진짜 이게 환경이랑도 맞물려서 저도 이게 아예 그냥 근본적인 고민이 된 게 뭐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전한다.
뭔가 뭐 올바른 역사 세우기 뭐 이게 되게 뭔가 약간 교조적인 느낌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들을 때부터 가르침을 싫어하잖아요. 또 네. 약간 요즘 라떼에 맞물려 갖고 음. 그럼 우리가 아까 빵 조각 얘기하셨듯이 뭐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대깨문 얘기가 나오고 뭐 커뮤니티 그냥 구경하고 뜬금없이. 있는데 뜬금없이 욕이 나오면 또 이게 웃겨요. 뭐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하는 게 이미 밈이 돼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뭐 MC 무현 이런 거 되게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되게 당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데 왜 해? 그러니까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이게 이미 퍼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초점인데 가끔씩 이게 소통이 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이걸 들으시는 시민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의견을 계속해서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네, 황희도 씨가 그걸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들으시는 기성세대 분들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황희도 씨한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저희도 일배를 옹호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일배라는 게 전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일배 하면은 되게 그냥 혐오 덩어리들 뭐 소위 말해서 더 진하게 얘기하면 막 쓰레기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이걸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이 무슨 뭐 조두순 이런 사람처럼 막 악마처럼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그냥 딱 보면 그냥 아저씨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뭐 일배 딱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악의 평범성처럼 너무나 일반적이고 혹은 되게 착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인명성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일배 뭐 각종 커뮤니티 뭐 팸코 요즘 젊은 층들 많이 가는데 뭐 아무튼 그런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열심히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내 자녀는 안 그럴 거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솔직히 가정교육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무튼 얘기가 조금 좀 전방위적으로 좀 새버렸는데 네. 앞으로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인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맞춤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충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래서 대장동이 뭔데 또는 그래서 화천대유는 뭔데 라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게 3분만 투자해줘 약간 이런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네. 와, 봐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널 홍보하는 거. 아니 채널 홍보 왜냐면 아니 제 채널 이름을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채널 홍보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대충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그나마 조금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이런 것들 요즘에 그 뉴스레터들 뭐 뉴닉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또 쉽게 잘 해줘요. 네. 그런 매체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집사부 일체를 봤을 때 네. 홍보 그냥 뭐로 하든 이게 홍보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빵 조각처럼 개인의 그냥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의 그 정책 홍보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 전략이 전 되게 민주당에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대놓고 내가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나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올리면 조회수 몇십. 안 보는 거거든요. 이게 관심이 없고 본인 정책 관심 없어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어떤 스토리텔링과 맥락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응할 때에도 좀 마찬가지로 설득할 때 자연스럽게 뭐 아수라로 만약에 접근한다 치면 그게 악마화되는 길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다루고 왜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맞물려서 환경 쪽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뭐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애초에 관심을 안 가지고 뭔가 꼬투리만 잡는 그건 너무나 쉽지만 그쵸.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중화를 시킬 것인가 뭐 그런 부분 사실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해야지. 자연스럽게 하는 내가 좋아서 해야 좀 오래 하고 실망도 덜하지. 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처럼 되지 막 김문수 같은 실망하다 보면 갑자기 진짜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알겠더라고요. 또 네. 뭐 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또 앞으로도 맹활약 이슈 레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달타령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환경 쪽에서 나오고 이재명 지사의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중국에 있는 댓글 부대에 우마오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우마오당. 네. 우마오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마오가 이제 0.5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당 우마오를 받는다 해서 우마오당. 이게 600원 약간 우리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이게 원래는 우마오라고 하면은 한 90원 정도? 90원. 네. 90원.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올라와서 뭐 치마오 7 그 마오 정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7마오라고 요즘은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고로 제 600원 말한 거 우리 대한민국 그 얘기 한 거예요. 누가 혹시 그러니까 뭐 아무튼 나 네. 우마오 하니까 아사다마오 생각나지 자꾸. 아사다 크러시마오하고 자꾸 생각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 뭐 얘기가 온라인에서는 되고 있는 게 작년에 BTS가 벤플리트 상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이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뜬금없이 중국에서 갑자기 많은 네티즌들이 우리 중국의 인민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갑자기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지? 이렇게 의아한 그게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한국 전쟁 참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뭐 조선족 게이트 그 얘기가 차이나 있었죠.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 네. 이 차이나 게이트가 있어서 그 조선족이냐 뭐냐 이렇게 계속 온라인상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2004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보도들이 되고 언급이 되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났는데 사실은 뭐 언제부터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는 2004년도부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도에 이제 루커친이라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무원이 1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 폭도들 중에서도 뭐 한 10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찍어냈을 것 같은데 뭐 민주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그-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역정보를 퍼뜨리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약간 좀 다른 인종들도 좀 다양하고 좀 경계에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슬람의 극렬한 분자들이 테러를 자행한 거다. 이미 테러를 자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애초에 근데 이 지역에 이 사고가 있기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치안 유지 강화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 당국에서 계속 사람들을 구금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남성 몇 사람이 좀 없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민들이 쉽게 믿기가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고지고대로. 근데 그렇죠. 그때 정부에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런 그들은 인터넷 평론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마오당에 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댓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댓글을 댓글 쓰는 거죠. 부대니까 댓글 쉽게 부대. 말하면 댓글 부대인 거죠. 근데 이 댓글을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이게 정부에서 뭐 잘한 거다라고 실드를 치거나 아니면 뭐 팩트는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축제 얘기 아니면 어떤 정책 얘기, 정부를 찬양하는 얘기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정보를 아주 수없이 많은 양을 양적으로 때려버리니까 그 사건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온라인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태그가 하나 달리면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아무리 엉뚱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예 그냥 양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이슈들이 계속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중국 정부에서 원래는 이런 댓글 부대가 활동한다는 거를 몰라야 될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댓글 부대가 있었고 이런 네.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밝혀냈고 나중에 이후에 보니까 알려져서 알게 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하버드대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들이 실존한다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런 방향으로 여론을 인도하는 이들의 이런 책임감 있는 노력을 치하한다. 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색다른데. 공식화해버린 거죠. 공식화해버린 거죠. 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효과가 어떻게 발생을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에서 누가 우마우당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온라인에 있는 정보에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혼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중국은 중국 인터넷이나 중국 커뮤니티만 쓰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마피아 게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진짜. 그냥 모두 다 선량한 시민들만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A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말을 믿으면 돼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가 마피아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내가 시민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에서 내가 시민이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너 우마오당이지? 라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다. 근데 또 우마오당은 그걸 역이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아니면 다른 우마오당에게 여러 가지 가짜 계정이 있으니까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너 우마오당이지? 라고 하고 서로한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카오스 완전 상태가 되면서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그런 탈진실의 시대가 이미 왔다. 이거는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근데 이것과 좀 별반 다른 게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댓글 부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실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 수사되는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몇 년간 계속해서 이 온라인의 생태계가 너무나 한쪽으로 누군가가 끌어당기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꽂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게이머 출신이니까 더 공감하겠지만 기본적인 피지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은 대부분 비슷해지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심리전 요소, 이게 머리 싸움하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저도 심리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관련된 책이나 영화 같은 걸 매번 챙겨보면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까? 되게 위장을 할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게임에서 하나 비유하자면 대놓고 뭐 멀티를 개방을 시켜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로 공격을 하러 가겠죠. 그럼 갑자기 그거 우르르 병력 빠졌을 때 내 병력들을 본진에 폭탄 드랍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빈집으로 온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을 주고 막 이런 거라든지 뭐 성동격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사이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아이디도 여러 개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소위 말해서 주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믿게 되는 아마 그런 맥락을 아마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무섭죠. 왜냐면은 근데 이게 또 말씀 주셨듯이 중국의 얘기만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5.18 당장 그것만 보더라도 뭐 북한군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그게 또 먹히고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드러난 것만 해도 3,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 갔는지 말씀 주셨듯이 전혀 사라지고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지금 어디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나. 그리고 이건 정보화 시대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인 척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차이나 게이트 때 저도 몇 가지 이상한 거 당했어요. 댓글들. 이게 또 어떻게 들어오냐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 우마오당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1인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까지의 이분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극우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 이 조선족들이 다 우리를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연결점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우마오당이 실존하는 게 맞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솔직히 이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불가능하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냐면 이 규모도 사실은 뭐 밝혀진 바로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물량 공세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렇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이렇게 관련성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178건 아니면 187건 정도가 올라올 때 한 건이 들어가는 이렇게 치면 물량으로는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추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 그까짓 것 뭐 어떻게 해봐야 한 줌인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온라인이 그만큼 여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것을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댓글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 비판하는 거 되게 신경 쓰고 칭찬하는 거 엄청 신경 써요. 근데 그게 물량이 엄청 많아졌다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답답한 게 옛날에 그 첫 코의 중요성 혹은 나중에 가면 이제 댓글이 한 3개 정도 네. 그걸 베스트 댓글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게 밴드웨건 효과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의 아쉬운 부분이 전 이 온라인 그리고 이런 심리전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꼭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 우리가 좋은 정책 내고 우리가 계속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만 잘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알아준다라고 마치 이걸 뭐 기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나이브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나 시사를 최근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옛날을 봤을 때는 어땠냐면 무슨 기사가 나왔을 때 뭐 정부의 정책이 어떻고 잘한 일이 뭐고 이런 내용들이 기사가 쫙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본다니까요 그 기사를. 맞습니다. 그 맨 밑으로 쭉 내려서 베스트 댓글 하나 둘 셋 그쵸. 공감수 제일 높은 거 그것만 보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고 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는구나 하고 넘겨버려요. 왜냐면은 기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댓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가지 좀 느낀 게 뭐냐면 N포탈이 원래 그 가장 큰 그런 포탈 사이트였잖아요. N포탈 네이버. 네이버 뭐 얘기해도 돼요. 아, 해도 되나요? 네, 다음 네이버. 아, 네이버. 근데 네이버에서 무슨 옛날에 겨울에 바다거북이 동사한 뉴스를 봤어요. 네. 저기 미국에서 네. 너무 추워서 바다거북이 동사했다.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이게 다 뭐 문재양 때문이다.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댓글에 좋아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뭐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최근 뭐 BTS 그 문재인 대통령의 BTS를 네.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는 그게 BTS가 왜 정치적으로 이용되냐라는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 좋아요를 얻고 있어요. 근데 또 다음에 가보면 아 문재인 대통령 역시 BTS랑 진짜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 막 이런 댓글이 있고 너무 그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에만 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고 이것도 솔직히 과연 시민들이 그냥 진짜 하는 댓글일까 막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이걸로 예시를 들면 그 아까 오마오당의 역할이 뭐냐면 네이버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뭐 한두 개 더 있다고 치면 어느 순간 여기에 관심 깊이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아 다 시끄러 나 모르겠어 뭐 관심도 없어 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하면서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애초에 뭐 팩트 그리고 유엔 총회에 갔던 어떤 진짜 엄청난 성과 다 묻히는 거죠. 혹은 숨겨야 될 게 있다면 또 그걸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무서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왜 이명박 재평가하고 이명박 재평가하고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치밀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쭉 맨날 보거든요 거기를. 그러면 아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이명박근혜 시대를 재평가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네. 시기가 안 맞으면 엄청 욕먹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바로 쓱 내려요 이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양비론으로 가죠. 네. 둘 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설득력 있거든요. 뭐 국민의힘도 그런데 민주당도 별 신통치 않은 것 같고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대세가 되다 보면 그러다가 민주당이 실책하는 거 혹은 또 그쪽에 좋은 소식 한두 개 나오면 역시 뭐 옛날 뭐 꽃이 져야 봄인 줄 알았단가 그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면서 갑자기 재평가되고 지금 MB도 난리 났죠 재평가도 지금 젊은 층들. 근데 맞아요. 당에서 관심 없어요. 걔 그거 보는 애들 한 줌에 불과하고 그 보는 애들이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이걸 보는 청중들을 설득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토론 왜 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 상대방 설득 안 되는 건데 이걸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2년째 똑같은 대답을 해요. 어차피 그거 보는 애들 한 줌이다. 근데 그걸 댓글 달고 그렇게 글 쓰는 사람보다 그걸 이렇게 방금 재훈이 말씀하셨듯이 보고 넘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꺼버리고 거예요. 머리에 프레이밍하고 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 엉뚱한 대답이 되니까 답답하죠. 그 첫인상이 각인된 상태로 계속 그 이후의 정보들을 그쪽 방향으로 접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댓글을 쓰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드루킹도 있었지만 드루킹은 사실은 뭐 댓글이 아니라 좋아요 조작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댓글 부대라는 말도 굉장히 뭉뚱그려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뉴스 기사가 있었냐면 남초에서 좌표 찍어서 뭐 어떤 기사에 뭐 댓글을 부대를 움직였다. 근데 이건 사실 여초든 남초든 다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이것도 댓글 부대라고 기사에는 뜹니다. 근데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없는 아이디거나 사람이 실존하지 않는데 뭐 매크로를 돌리거나 이런 차원의 또 댓글이 또 있단 말이죠.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을 허수로 부풀리는 거. 이거랑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계속해서 뉴스 기사에는 그냥 모두 다 댓글 부대라고 나와요. 뭉뚱그리죠. 뭉뚱그려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청원, 예를 들어서 국민 청원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뭐 댓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나는 내 의사 표현 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 화력을 좀 모아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댓글을 적는 거 하고 없는데 그거를 부풀려서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온라인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들여야 되고 좀 더 세분화시키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갖고 나가야 될 분야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너무 뒷받침되는 게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뭐 이 주제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할 얘기들이 저도 되게 많은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항상 합리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의심해서 심리전에 안 넘어간다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결국에는 심리전에 넘어가 네. 그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선 예를 들어서 100이 있고 마이너스 100이 있고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건데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모든 팩트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를 어떻게 스스로 확신하는지 이건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공격하고 싶다. 근데 대통령 털어도 뭐 처갓집 뭐 이런 꼬투리 잡는 거 아주 조그마한 거밖에 안 나온다. 말도 안 되게.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털잖아요. 이게 심리전 MB 정부 때 심리학자 동원해서 한 게 나왔어요. 3단계로. 그래서 그 주변 그 권위를 훼손시키고 1단계로 네. 그다음에 2단계로 주변 사람들 떠나게 하고 3단계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부터 조국 장관 뭐 윤미향 의원 등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여기에 계속 손 놓고 있는지 난 그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 자체로서 시민들 민주 시민들이 나 어디 가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해 혹은 하더라도 그냥 샤이 그러니까 숨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좀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앞장선 거예요. 욕하더라도 당당해지자 약간 그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앞으로. 네. 심리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황희도 씨 혼자 얘기하기엔 너무 또 힘에 벅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류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 대단하다. 출신의 어떤 심리전의 대가라고 불렸었거든요. 아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이런 거. 아 잠깐만 대가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특집으로 정태우와 정봉주의 만남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양 깔때기의 만남 한 번만 합시다. 아니 지금 진지 진짜 모드입니다. 대단하다. 아 그래서- 진지한 게 더 웃긴 거죠. 어쨌든 황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 피셜로 해야죠. 네, 앞으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네네. 리스펙합니다. 아무튼 그 채널 이름 빼고 다 말했어. 채널 이름 절대 말 안 하려고. 아까 이미 말했어요. 아무튼 그 되게 중요한 오늘 세 가지 주제도 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앞으로 저는 이 심리전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일배 문제 단순히 이젠 일배가 아니라 일배가 다른 커뮤니티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일배 문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 주기적으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청국장 매주 토요일 9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